정치권 상황들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윤석열 후보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기조 발언과 질의응답 순서가 이어졌는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질의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관련된 질의가 일단은 있었습니다. 네. 각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윤석열 후보는요, 말을 좀 조리 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말이 너무 장황해요. 그리고 요지는 기억 안 난다가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랐다고 하면 그건 그때 검찰이 무능한 것이고 수사 담당자가 무능한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훈 토론은 국민들이 직접 생방으로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좀 조리 있게 말을 하셔야지. 저렇게 막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요지 파악하느라고 정말 머리가 아팠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고발 사주가 아니라 사실은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하기 힘들겠죠. 인정하는 순간 이건 뭐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답이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 대목 하나하나가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기억이 안 난다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전직 검사다운 그런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그 헤드라인이 별로 없으세요, 말에. 네. 네, 장황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많았다라는 평가셨습니다. 근데 고발 사주 의혹은 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하셨지만 손준성 검사 수준의 간부와 그런 부분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건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누가 사주를 했는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누가 전달을 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고, 최근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다 기각됐고, 부산저축은행 건도 이게 아주 오래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대출의 맥락을 다 살피려면 자료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입증의 문제가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오늘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오늘이죠. 이 YTN 취재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좀 짚어보자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교수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경력과 수상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YTN 취재진과 응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 사안은 그 허위 이력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심지어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허위 이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적한 분은 김진태 전 의원이세요. 그런데 많은데 오늘 YTN이 보도한 것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수원여자대학교를 2007년부터 강의를 해서 한 학기 강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력 중에 허위로 보이는 것이 한 5가지 정도다라는 보도였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게임산업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협회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2002년부터 2005년인데 이 협회가 생긴 것이 2004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령 단체에 근무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 대상 수상 관련하여서도 질문을 했더니 이거 완벽하게 허위입니다. 예, 그런데 대답 안 했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허위는 허위인데 국민의힘의 대응과 김건희 씨의 대응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태도가 우선 첫째, 믿거나 말거나 기억 안 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건에 대해서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 이걸 답이라고 내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학교 진학을 위해서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공인이 아니었다. 근데 왜 이러냐. 이것까지 왜 검증하냐는 태도. 한마디로 전 검찰총장 부인답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오만하신가. 정말 오만이 하늘을 찌르신다. 이런 느낌이 중요하고 그러면 진학을 위해서 뭔가를 위조하는 건 문제고 취업을 위해서 위조하는 건 문제가 안 되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조민 씨는 2008년 고등학교 때 공인이라서 그거 고등학교 때 것까지 뒤졌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평이 나왔는데요. 기획이사로 재직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재직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논평 내용이 뭐냐면 수석 부대변인인데요. 최모 씨.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획이사로 비상근으로 자문을 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재직했다는데 그게 재직입니까? 그럼 저는 앞으로 YTN 재직이라고 제 경력에 쓰겠습니다. 패널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명백히 허위잖아요. 자문한 거를 재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응하실 때도 좀 사실도 확인하고 개념을 정확히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 관훈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 일이고 후보의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라는 해명,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재직 기간 착오였다.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약간은 좀 결이 다른 듯한 해명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에 적시된 관계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4, 15년 전의 일이니까 당시에 착오에 의해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교수 초빙 지원서에 관련된 의혹이라면은 뭐 결혼전이다 아니다, 개인적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문제는 객관적으로 해명을 하고 밝혀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적절하지 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제가 후보를 두둔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이 기획이사로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획이사로 자문해서 재직했다. 이거는 형용 모순입니다. 그거 재직했다고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뭐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뭐 시인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시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거는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잖아요. 이게 가짜 허위 이력이고 이걸 가짜 해명까지 계속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께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3, 4년에 설립이 됐다면 그 전부터 설립 준비가 과정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관여했다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기요,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보다는. 부위원장님, 2004년에 생겼고요. 이 김건희 씨가 김명신 씨죠. 그때는 그분이 기록한 건 2002년부터 2005년 근무했다고 했는데 2004년에 설립되는 단체가 2002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하지 않아요. 협회 할 때. 뭐 대략 길어야 1년 정도인데 저는 이건 명백한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캠프 차원에서 해명이나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 어디까지고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김진태 전 의원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이라는 거 관련하여 그 성적표나 그 증명서 가져오라고 할 때 김진태 의원이 그랬어요. 김건희 씨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냐. 저는 지금 그 말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단정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조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이 현장 발언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 말씀은 빨리 좀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좀 서둘러 달라.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이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한 2년 아니면은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계획해왔던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이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은 뭐 이런 현재와 같은 26번의 그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이렇게 들으신 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비판하는 그런 어조를 보였고요. 또 뭐 시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말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에 충분할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 억제를 통해서 매물을 많이 내놔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징벌적 과세입니다. 그 두 가지로 압박을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다. 이 바람에 시장이 왜곡된 거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기능을 되살려서 부동산 안정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되면 250만 호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는 경제는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공급이 확대된다는 신호만 가도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인다고 저는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우니까 득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도 뭐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자칫 듣기에는 좀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책을 얘기함에 있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 부분은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중에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왜곡하시면 좀 곤란해요. 투기 억제한 겁니다. 수요 억제가 말이 됩니까?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거고 투기 억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세제하고 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금리는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금리를 아주 조금 올렸는데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제의 경우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건 이건 뭐 경제학의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과 그 투기 수요 억제 부분에서 공급을 늘리는 시기가 늦었다라는 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 안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역설적인 건데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는 게 250만 호예요. 그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의 호수랑 일치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공급과 수요의 포인트가 안 맞았다고 보고 저는 다른 거보다 진짜 윤석열 후보 모시는 분들 자료 제대로 들이셔야 돼요. 지금 뉴타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뉴타운은 MB 때 거거든요. 그 뉴타운이 해소된 건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한 건 뉴스테이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줬는데 후보가 수습지를 못하셨다면 그건 후보 문제지만 뉴타운과 뉴스테이를 막 섞어서 줬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닐까 추측해보고 진단이 틀린 거잖아요. 뉴타운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뉴타운 추진하는 게 문제가 많이 돼서 말기쯤 되면 서서히 뉴타운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뉴타운을 문재인 정부가 없앴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네. 기초 자료는 좀 확인하고 나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 뉴스테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부가 바꾼 건 뉴스테이를 없앤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 부분은 뭐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기초 자료는 좀 보시고 나오셔라. 내내 그 뉴타운 해제하고 하면서 강북의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으로 묶어서 가고 정비구역 해제를 했고요. 제가 의원님의 지금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공급 대책이 없다가 작년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와 원망이 민심이 원망이 쌓이니까 작년부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 4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아니 제가 제가 묻지 않을 수 말씀드리잖아요. 없다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의 공급량, 문재인 정부 2년차 공급량은 사실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거는 박근혜 것은 부동산 정부에서 해야 정책의 되는 핵심을 것이고.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대책을 급조하면서도 주민 반발에 직면했잖아요. 그 이후에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정책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그것도 급조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들어가면 대개는 첫 해부터 5년 동안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아까 늦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1년, 2년, 3년까지 거의 안 나오다가 4년 차에 공급 대책이 나오기 3년 차에 시작했거든요. 나왔죠. 3년 차에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아까 수요 억제라는 것은 이게 투기 억제. 경제 원리 부동산 전문가나 정책 전문가들이 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아닙니다. 거죠. 그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투기 억제 정책을 썼지. 문재인 정부가 언제 수요 억제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지분 한 채만 갖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두 채, 세 채부터는 투기로 보는 겁니다. 일부 투기성이 있고 취등록세, 세 보유세, 채. 거래세, 보유세 이걸 다 막아놓는 게 수요 억제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투기 억제라니까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 높지 않아요. 1가구 2주택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3주택부터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거래세도 다 그래요. 우리나라 주택세제는 다 그렇습니다. 그게 투기 억제지 1가구 1주택은 높지 않다니까요. 어디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아니 그 부위원장님 폭등했잖아요. 가격이. 그 폭등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패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정확히 해야만 대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언젠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투기 억제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수요 억제라는 건 모호하고 투기 억제 정책은 어느 정부든 쓴 정책이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고가 아파트를 잡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시장에다가 시장을 존중하고 공공주택 위주로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가야지 정책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요 억제로 가고 징벌적 과세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투기꾼들에게 징벌적 과세하는 건 저는 아주 잘한 일이고 이건 대한민국 이후 정부 어떤 정부라도 투기꾼들에 대한 과세로 투기를 억제하는 건 이건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네.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니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도 여러 번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제가 최소한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과세로 1가구 1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 정책을 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하지만 두 분이 모두 이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목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인사잡음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름이 좀 많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 전복민 의원 임명 보류됐고요.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역시 선대위 합류 1시간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최승재 의원 역시 임명이 됐다가 철회가 됐는데 이 그전에 김성태, 함익병 그리고 노재승까지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왜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불협화음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정치적 경험이 많은 당내 세력도 아울러야 되고 그다음에 호남이라든가 탈문 진보도 아울러야 되고 중도층에 있는 지도층도 아울러야 되거든요. 세 방면에서 이렇게 인원 충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잡음이 발생한 것인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는 국민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적극 대응해서 조치한 거는 맞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잡음도 있고 또 선대위 내에서 엇박 제한 논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1월 6일 날 12월 6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김종인, 이준석 이쪽 라인 그 두 분 라인과 윤핵관과 이쪽 라인 이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봉합했잖아요. 그러면 봉합하고 나면 인사를 누가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권력의 이동은 인사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핵심 개념을 잡지 못하고 예를 들면 윤핵관이란 분들은 기존에 그 말하자면 같은 물에 있는 분을 추천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대표는 자기 물을 추천하다 보니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짬뽕 선대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은 괜찮은 사람들을 추천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 장악을 하지 못한 선대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 보좌진 갑질했던 최승재 의원이 임명된 게 코미디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 거론되는 분들이 한결같이 박덕금 의원 부동산 부자세요. 그리고 무소속이세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여기 전문가가 있다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게 TV에 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하는 게 누군가가 매우 궁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복민 의원은 은근히 슬쩍 복당을 해요 또. 그리고 선대위의 요직을 맡아요. 그리고 송원석 의원. 이분은 당직차를 심지어 폭행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송원석 의원이 정책조정본부장 이 중요한 걸 맡아요. 그러니까 이건 윤핵관과 그 김종인 위원장계의 인사를 놓고 갈등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과거 사람들이 와서 포진하는 걸로 보고 핵심적인 건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들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대선 이후에 지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후보 측은 아 좋다. 대선 전에라도 우리 빨리 지급을 하자. 이렇게 되면 도대체 후보와 가장 중요한 후보의 브레인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 다르면 좀 헷갈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아슬아슬하다고 해야 될까요? 곧 갈등이 터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저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에 실무형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의 선대위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훨씬 많은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으로나 직능별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통합적으로 꾸리려고 하는 데서 나타난 견해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게 워낙 큰 선거기 때문에 완톱 체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 밑에 투톱, 쓰리톱 두는 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이슈를 해소하는 거나 위기에 대응하는 데 훨씬 효율적인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100조, 50조 얘기하셨는데 원래 이게 이제 손실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50조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쓰겠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당장 받아갖고 지금 당장 하자고 하면서부터 이 이슈가 사실은 커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당장 하자고 한 바로 그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박완주 의장께서 여력이 없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 추경이라는 거는 원래 청와대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해가지고 안을 짜서 추진을 하면서 야당의 입장을 묻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카드를 바로 받는 것은 저쪽 패에 말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갖다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방식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손실보상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그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전략상의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도 지금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하고 후보 간의 의견 차이랄까요? 그거는 거의 해소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잠시만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다른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놓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은 추경의 경우도 정부가 짭니다. 그러면 당정협의라는 걸 거치겠죠. 그런데 우리 기억나실 텐데 총선 때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에게 지급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기재부가 반대했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하자. 그래서 급물살을 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경 편성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같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예산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추경 논의가 나왔잖아요. 그 추경 논의에 대해서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내에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경 논의는 집권 세력 내부에서부터 먼저 의견 수렴해서 착수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야당이 동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다음 수순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왜 윤석열 후보는 나서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선 전에라도 좋다. 왜 그렇게 손실보상에 대한 말하십니까? 시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지율 1위 달리는 야권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가 추경 빨리 하자. 그럼 이 파급력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 한 명이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했다. 아유 이건 정말 밖에 노출하면 안 되는 모습이죠. 추경 부분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와 선대위와 당의 입장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율하고 밀당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는 밀당이라는 게 여야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내 제 세력을 아울러 가는 것도 그 과정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당내 갈등을 언론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밀당하는 거 보이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민주당도 좀 그렇게 그건 뒤에서 해보시죠.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손실보상이란 목표는 똑같은데 디테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역 순회를 했는데 이게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제 성과 언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떨까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입장에. 전두환이 무슨 일부 경제적 성과가 있다. 아주 극히 일부라고 얘기했고 관리를 잘했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두환은 살인마고 그 살인마가 경제적으로 잘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아주 지극히 독재자라고 다 잘못했겠습니까? 잘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살인마 전두환이 사과도 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5.18 영령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학도로서 전두환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7년 동안이나 대통령 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후보의 행동이라도 저 부분은 저는 사족이고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첫 방송 인터뷰였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해찬 나오면 땡큐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진짜 땡큐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견제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견제죠. 견제고 이게 이제 대선이라는 게 양방향으로 다 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핵심 지지층을 다 잡는 작업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한 부분은 중도로 확장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를 보면 처음에는 160여 석의 의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메머더 선대위를 꾸렸다가
이게 기동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 원톱 체제로 다시 변화시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대위의 결정 라인이 단순해진 건 좋은데 모든 부담이 후보한테 집중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투톱, 쓰리톱 체제가 되면 이게 좀 자율적으로 좀 유연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결정 구조는 빠른데 제가 볼 때 후보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체제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는 당 내에서는 선대위도 그렇고 당 운영도 그렇고 후보 중심으로 가니까 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전통 대선이라는 게 호남 충청의 서부연합 플러스 동진 정책인데 한쪽으로는 후보가 또 영남권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당무를 그러니까 선대위 업무를 장악하면서 당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킬 역할로 이해찬 전 대표를 다시 재소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중도용 포석이라고 내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욕구나 현실적 요구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그걸 견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찬 뭐랄까요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듣기에는 이제 딱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총을 딱 들고 나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딱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대붕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이나땡이라고 하는 국힘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누굽니까? 정당 사상,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측근들 다 쳐내고 그리고 이긴 선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속으로 공포스러워 하시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나땡이라고 하는 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이해찬 대표 얘기 전에 저는 자꾸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을 잡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 네. 그런데 역대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 외에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지극히 당연한 행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언론에서 중립적으로 조금 하다 보니 후보만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역대 대선 어떤 대선도 후보 아닌 사람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게 준비된 후보로서 자신의 행보를 가는 거고 그냥 그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오죽하면 후보가 말실수했다고 어떻게 대표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러다 보니 후보를 자꾸 감추고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거기에 민주당 전 대표이신 김한길 위원장까지 그리고 거기에 권성동, 이준석 대표까지 심지어 그 아버지 농지 투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진 사퇴한 또 윤모 의원까지 나와서 떠들어요. 이거는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후보가 안 보이는 게.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시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순기능이 더 클 것이다. 왜?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 중에 비주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류에 의해서 탄압도 받았어요. 민주당 대표 경선 때 유력한 대표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재명 지사를 쫓아내라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의 대표격인 이해찬 대표가 나오시면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